당신의 이름으로 5억 빚을 지고 도망친 아들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석호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은퇴 공무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서류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았고 공무원 생활 35년을 무탈하게 마쳤습니다. 별다른 욕심도 없었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고 아내와 함께 조용히 늙어가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일군 삶은 거창하진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런 강석호에게 유일한 약점이 있다면 바로 외동아들 강태준이었습니다. 무남 동료로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게 키웠습니다.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붙였습니다. 학창 시절 태준이 문제를 일으키면 밤새 집안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석호는 늘 자식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직하게 살아온 자에게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석호의 아내이자 태준의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석호의 집은 고요해졌고 말수가 적은 남자 둘이 사는 공간은 싸늘한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태준이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윤희진 35세, 외모는 단정했고 말씨도 공손했습니다. 그러나 석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녀석, 저 여자 마음이 깊지 않아 보이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태준은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부는 모아둔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전셋집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결국 둘은 석호의 집으로 들어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희진이는 처음엔 눈물까지 흘리며 민망함을 드러냈고 태준도 머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잠시만 신세 질게요, 아버지. 곧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함께 살게 된 이후 희진은 직장을 그만두고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한다며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몇 달만 쉬겠다고 하더니 결국 몇 년째 실직 상태로 머물렀습니다. 그는 늘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 다닌다고 성공하는 시대 아니에요. 사업은 타이밍이에요. 아버지도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세 사람의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강석호는 처음엔 두 사람이 있어 외롭지 않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빨래를 돌리고 관리비를 납부하며 세 식구의 가장 노릇을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태준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희진은 하루가 멀다 하고 외출했고 돌아오면 언제나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박혔습니다. 둘은 석호와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각자의 방에서 따로 식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람, 내가 집안 머슴인가? 노후는 고사하고 늙은 가장 노릇만 하고 있구나. 그날 저녁 석호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을 무렵 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양손을 비비며 멋쩍은 얼굴을 한 그는 또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혹시 이번 주 용돈 좀 주실 수 있으세요? 필요한 게 좀 있어서요. 용돈? 이번 주만 벌써 두 번째구나. 지난주에도 10만 원, 지지난주에도. 아버지가 무슨 자동지급기냐? 나이가 몇인데 아버지한테 자꾸 용돈을 달래. 혹시 많이 힘드냐? 그건 아니고 죄송해요. 근데 진짜 급한 거라서 부탁드려요. 딱 이번만요. 석호는 지갑을 열어 몇 장의 지폐를 꺼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돈이 떨어질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생리통이 심해서 약 좀 사려고요. 5만 원만 부탁드려요. 괜찮으시죠? 태준 씨가 일을 안 하고 있으니 자꾸 생활비가 모자르네요. 그래, 약은 사야지. 여기 있다.
석호는 자신의 아들인 태준이 백수인지라 희진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태준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내일 친구 결혼식인데 축의금이 좀 필요해요. 최소한 체면은 차려야 하니까요. 너 돈 없으면 안 가면 되잖아. 체면도 내 분수에 맞춰야지. 아버지 너무하세요. 사람 체면이 있는데. 그리고 제 결혼식에 오신 분이라 꼭 가야 해요. 그날 이후로도 반복됐습니다. 희진은 친구 돌잔치 선물 핑계로 생활비가 모자란다며 돈을 요청했습니다. 석호는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에 쓰이는 인간이지? 집주인인가 하인인가?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내가 일도 무너져야 하는 건가? 석호는 조용히 자신의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익숙지 않은 쇼핑몰 이름과 금액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없이 퍼주던 그의 인내가 조각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태준이 조심스럽게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웃음을 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말이에요. 제가 진짜 좋은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 신용이 좀 안 좋아서 대출이 어렵거든요. 아버지 명의로 보증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진짜예요. 엥? 보증? 너 제정신이냐? 이 나이에 내가 그런 걸 왜 해야 하냐? 강석호의 얼굴에 굳은 살 같은 분노가 맺혔습니다. 그는 평생 한 번도 남의 일에 이름을 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원칙이었고 양심이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말하는구나. 사람 이름이 장난이냐? 내 이름 하나밖에 없다. 그거 망가지면 난 끝이다. 아버지, 사실 이력서도 수십 군데 넣어봤어요. 진짜예요. 정말 연락이 한 통도 안 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대기업이 절 뽑겠어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 사업 말고는 답이 없어요. 아버님, 저도 아르바이트 뛰면서 도울 거예요. 저희 진짜 노력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안 와요. 노력. 그 말 지금 몇 번이냐? 강석호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태준이 바지자락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 이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저 나중에 정말 잘 되면 아버지께 제일 먼저 갚을 거예요. 이 은혜. 평생 안 잊어요. 저도요, 아버님.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힘들고 아버지께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도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한테 지금 이 기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안 돼. 내가 아무리 무릎 꿇어도 난 내 이름 쉽게 쓰는 사람 아니다. 그리고 사업, 너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실패하면 남는 건 빚뿐이다. 그 빚은 고스란히 내 목덜미로 돌아오지. 그러나 태준과 희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거실에 머무르며 1시간이 넘도록 말을 이어갔습니다. 석호는 처음엔 냉정하게 거절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자식의 얼굴을 마주한 채 버티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도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근데 그 고생 헛되지 않게 하려면 전 뭔가 이뤄야 돼요. 평범하게 사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요, 아버지. 아버지, 보증 단 한 번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숙인 석호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떨림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포기의 전조인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두 번은 없다. 그리고 조건이 있다. 각서를 써라. 너희 둘 중 하나라도 책임 못 지는 행동을 하면 네가 전부 갚겠다고 각서를 써.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후회 안 하게 해드릴게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반드시 보답드릴게요. 석호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테이블 위에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낯선 금융기관의 이름과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천천히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 석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 한자 한자가 써질 때마다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것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강석호는 현관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장을 입었지만 표정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강석호 씨 맞죠? 여기 채무 관련 서류입니다. 5억 원 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이 귀하에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헛소리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귀하의 서명이 들어간 연대보증 계약서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강태준 씨가 대출받은 금액입니다. 강석호의 손에는 어느새 빳빳한 A 포용지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익숙한 아들의 이름, 그리고 더 익숙한 자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란에는 분명히 그의 필체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 그때 그 서류. 뇌리를 스치는 장면들. 무릎 꿇은 아들과 며느리, 애원하듯 내민 펜과 서류. 단 한 번만 금방 갚겠다던 그들의 목소리. 내가 미쳤지. 보증을 왜 섰어? 내 피 같은 이름을 팔아서. 이놈을 가만두나 봐라. 그는 불이 나게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언제나처럼 소파 위엔 방금 전까지 누군가가 앉아있던 흔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적은 많이 흘렀습니다. 침실 문을 열자 텅 빈 옷장과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준아, 희진아, 어디 있어? 답이 없었습니다. 욕실도, 다용도실도, 뒤뜰도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이 적막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짐이 다 어디로 간 거야?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소음. 다시 고개를 내밀자 채권자들이 여전히 집 앞에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계좌 압류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자산조회도 들어갈 겁니다. 협조 바랍니다. 자산이요? 나 같은 노인한테 뭐가 있다고? 그놈들이 다 가져갔어. 그날 저녁 석호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빈 거실을 가로질러 허공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은 더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은행 계좌는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 휴대폰에는 연일 채권자들의 문자와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강석호님, 연대보증 책임으로 1차 상환 독촉드립니다. 3일 내에 입금 바랍니다. 신용보증기금입니다. 보증인 납입 책임 발생, 문에 따른 발송입니다.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옆집 방 여사가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아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석호 씨. 이거 그냥 파산 신청이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 아들놈들 얼굴도 못 봤어요. 내가 파산할지 말진 그놈들 잡고 나서 결정하렵니다. 찾아야지. 내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아버지를 팔아먹은 놈들 그냥 못 넘어간다. 태준아, 희진아, 어디 숨어 있든지 간에 아버지가 직접 찾아내마. 그리고 끝장을 보마. 인천의 한 허름한 모텔방. 커튼은 달아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도시락 쓰레기와 맥주캔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방 안쪽에선 TV 소리가 켜져 있었지만 그들의 집중은 오직 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태준의 손에 들린 검은색 가죽 가방, 그리고 그 안에 담긴 5억 원의 현금이었습니다. 하하. 와, 진짜 이게 다 우리 거라고? 믿기냐, 희진아? 이게 진짜 아버지 덕분에 인생 역전이네. 아유, 자기에 대한 사랑이 넘치셔서 그런가 봐. 그렇지, 우리 아버지 너무 멍청하지 않냐?
요즘 세상에 그 큰 돈을 아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사인해? 노인네는 진짜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게. 보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인부터 해주는 거 보니까 사랑 넘치긴 넘친다. 그 사랑 우리가 잘 써먹어야지 뭐. 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최소한의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얼굴은 가벼웠고 장난까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 다 챙겨서 마카오로 갈까? 거기서 진짜 한방 뜨면 우리 앞으로 돈 걱정 없잖아. 일단 국내 카지노부터 맛 좀 보자. 거기서 종잣돈 좀 불리고 나서 해외로 튀자고. 내가 아는 딜러 있어. 내부 정보도 좀 있고. 그렇게 그들은 곧바로 차량에 올랐습니다. 렌트카 한 대를 몰고 강원도의 한 카지노로 향했습니다. 밤새 도로를 달리며 음악을 틀고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바로 그 시각. 그들은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 이대로 돈 잔뜩 벌고 따뜻한 나라 가서 여생 보내는 거지. 아버지는 집에서 또 속상해서 혼자 술 마시고 있겠지. 참 불쌍도 하셔라. 근데 어쩌겠냐. 본인이 사인한 건데. 법적으로도 우리 책임 아니잖아. 맞아. 보증은 보증일 뿐이지. 우리가 뭐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자진해서 해주신 건데. 차량 안에서 오가는 대화는 점점 더 야비해졌습니다. 예의도 없고 혈연도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만이 그들의 대화를 지배했습니다. 두 사람은 길고 긴 운전 끝에 드디어 카지노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불빛과 요란한 음악 소리, 그리고 붉은 융단 카펫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기대와 욕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여기서 따면 진짜 새 인생이다. 아버지 고마워요. 하하. 아버님 덕분에 저희 부부 이렇게 잘 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는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아무 죄 없는 노인을 등쳐먹고 그 돈으로 도박장을 찾은 이 두 사람. 이제 그들이 마주할 것은 과연 행운일까요? 아니면 업보일까요? 밤은 깊어가고 룰렛과 슬롯머신 소리는 쉼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돌고 도는 도박판 위에서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강석호는 결국 오래된 주소록을 뒤져 대학 시절 절친이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최말식을 찾아갑니다. 식은 서울 도심의 한 법무법인 소속 파트너 변호사였습니다. 깔끔한 수트를 차려입은 말식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반갑게 맞았지만 석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넌 뭐 하다가 얼굴이 이 지경이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연락했냐? 이거 좀 봐줘. 태준이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 내가 보증인으로 서명했는데 지금 연락도 안 돼. 도망갔어. 말식은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고 마침내 서류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거의 사기다. 아니, 정확히는 태준이 그놈이 너한테 사기친 거지. 문제는 너야, 석호야. 서명한 건 너잖아. 네 서명이 들어갔으면 법적으로는 네 책임이야. 알아서 더 미치겠어. 내가 그놈 말을 믿은 내가 바보야. 말식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석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다고 해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강석호는 무책임한 자식을 대신해 진흙탕 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당장 채권자들에게 상환 의사 밝히고 분할 상환 요청부터 해. 그래야 최소한의 보호라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만약 도망친 게 명확하다면 고소 준비도 병행해야 해. 고소. 좋아. 끝까지 가보자. 내 아들이지만 날 이렇게 만든 놈은 그냥 못 둔다. 그렇게 말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강석호는 지하철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엔 접힌 채무 서류가, 다른 손엔 힘없이 쥐어진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터널의 어둠은 마치 그의 인생처럼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졸고 있었지만 석호의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쁜 놈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놈의 학원비, 과외, 대학 등록금에 먹고 싶은 거 하나 못 사 먹고 버텼는데. 입술을 깨물며 그는 속으로 웅얼거렸습니다. 눈동자는 떨리고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이것들이 짜고서 나한테 사기를 쳤구나. 녀석이란 옆에 내도 한패였지. 처음부터 그 눈빛이 이상했어. 나를 아버님이라 부르던 그 목소리 전부 가식이었지. 그의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갈 곳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안 외로이 앉은 노인은 그 분노를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남 앞에서 울 수 없었던 아버지. 그 강직했던 사람은 이제 한순간에 무너진 존재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 믿은 내 잘못이지. 너무 믿었어. 믿는 만큼 배신도 깊은 법이니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태준아. 네가 내 아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석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눌러 아들의 이름을 터치해 보았지만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할 수 없는 지역에 있습니다. 라는 차가운 자동 응답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손은 젊은 시절 수많은 서류를 넘기고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지친 몸을 일으켜 출근하던 손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싸늘한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여동생 박순자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오빠가 걱정돼 멀리서 일부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어깨를 부여잡고 눈부터 훔쳤습니다. 오빠, 나 진짜 미치겠어. 그놈 태준이랑 그 여자 희진이.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짓을 해? 썩을 것들. 인간이긴 한 거야? 내 자식 아니다. 그런 것들한테 내 마음 주었던 내가 바보였다. 오빠가 얼마나 아끼고 희생했는데. 근데 그 보답이 사기야? 이게 사람이야? 순자는 눈을 부릅뜨며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억누르며 그녀는 오빠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오빠, 제발 너무 자책하지 마. 나라도 옆에 있을게.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놈들 꼭 벌받게 하자. 도망쳐도 어디까지 가겠어.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래, 고맙다, 순자야. 이제부터 나 혼자가 아니란 생각이 드는구나. 박순자는 조용히 오빠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말없이 이어지는 위로 속에 무너진 마음 한 조각이 조심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닥 희망은 그렇게 피부치의 눈물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석호는 방 안에서 오래된 서랍장을 뒤적였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퇴 전부터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비상금. 아내와 함께 쓴 일기장 사이에 숨겨두었던 소중한 자금이었습니다. 이 돈은 아프면 쓰려고 남겨둔 건데 지금은 내 자존심을 지킬 마지막 수단이다. 다음 날 아침 석호는 서울의 한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복장은 단정했지만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르신?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이름은 강태준, 윤희진. 돈을 빌려놓고 도망쳤습니다. 주소도 전화도 다 바꿨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생년월일, 가족관계,
이전 주소, 사용하던 차량, 그리고 자주 다니던 곳까지. 석호는 기억을 더듬어가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의뢰하신 건 비용이 좀 듭니다. 최근에 추적 성공률이 높아졌지만 시간도 걸리고요. 얼마든지 드릴 겁니다, 그놈들. 반드시 찾아야 해요. 의뢰를 마친 석호는 집으로 돌아온 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피해자 모임, 신상 추적 카페, 렌트카 추적 공유방까지 모든 게시판을 탐색하며 아들과 며느리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그는 태준의 이름으로 등록된 예전 차량 번호를 검색하고 윤희진이 팔았던 화장품 브랜드의 소셜 계정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며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단 하나의 단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SNS 글의 댓글 중 저 커플. 저번 주에 인천 신안 근처 모텔에서 봤어요. 젊은 남자랑 여자 싸우고 있던데요. 둘이 엄청 싸우더라고요.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문장이 지금은 마치 불씨처럼 가슴 깊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준, 윤희진. 최근 인천 모처에서 렌트카를 타고 생활 중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모텔 몇 곳을 중심으로 동선을 좁히고 있습니다. 석호는 인천이란 말에 문득 지난번 SNS 댓글 속 싸우던 커플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태준과 희진이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머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날 밤 석호는 오래된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흰머리와 깊어진 주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늙었어도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놈들이 내 이름으로 빚을 진 이상 내 손으로 끝내야 한다. 그리고 석호는 다음 날 새벽 첫 차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프린트된 탐정 보고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호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시작된 희망은 며칠이 지나자 처절한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룰렛의 숫자는 매번 엇갈렸고 슬롯머신은 동전을 삼킨 채 아무 반응 없이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1,000만 원, 그 다음엔 2,000만 원. 돈은 불처럼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함은 기계도 딜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준의 이마엔 땀이 맺혔고 희진의 눈동자는 초점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두 사람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가방 안에 빼곡히 들어있던 5억 원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차가운 테이블 위로 흩날렸습니다. 끝났어. 진짜 다 잃었어. 정말 다. 응, 정말 하나도 안 남았어. 모텔방에 돌아온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조명은 어두웠습니다. 창밖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축축한 건 두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쩌지?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라. 나도 모르겠어. 둘 사이에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때 아버지를 조롱하며 웃던 그 얼굴들은 이제 죄의식도 아닌 철저한 공포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그 돈이 그냥 계속 나올 줄 알았어. 아니야. 난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격앙된 목소리도 금세 기운이 빠졌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감싼 채 침대에 웅크려 앉았고 희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텔비도 없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잖아. 어쩌지 진짜 갈 데가 없는데. 몇 벌의 옷과 남은 컵라면 몇 개, 휴대폰 충전기. 그것이 이제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싸며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아직 끝은 아니야. 뭐라도 방법이 있겠지.
이젠 카드도 정지됐고 내 이름도 대출 불가자야. 방법이 뭐야? 아버지 집 가서 다시 무릎 꿇고 사정이라도 할 거야? 그건 안 돼. 그 얼굴 어떻게 봐. 난 아마 죽일 거라고. 그제야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상실은 돌아갈 곳 하나 없이 무너져 버린 인생의 뿌리였습니다. 믿음을 배신하고 사랑을 짓밟은 죄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그래.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은 허름한 모텔 로비에 서서 다음 목적지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반기는 건 더 이상 찬란한 카지노의 조명도 아버지의 따뜻한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잔혹한 현실만이 냉정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강석호는 우산을 들고 인천의 한 허름한 모텔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탐정의 정보를 바탕으로 며칠째 이곳을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불면으로 지새웠는지 그의 눈빛은 피로하면서도 결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태준과 희진이 모텔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놈들이다. 석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순간 희진이 고개를 돌렸고 우산을 쓴 석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님이다. 도망쳐. 젠장, 왜 여기 있어? 두 사람은 급히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미끄러운 바닥에 발이 헛디뎌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희진은 바닥에 주저앉았고 태주는 무릎을 부여잡은 채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들의 작정을 지켜보던 석호는 달려가 태준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강태준, 네가 인간이냐? 어떻게 네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어? 죽여 육시를 해도 모자라. 죄송해요, 아버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그게 원래는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입 다물어 이놈들아. 변명 따위 이 압이 귀에 안 들어온다. 석호는 분노에 몸을 떨며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비에 젖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봐. 이게 내 이름이야. 내 손으로 쌓아 올린 그 이름이야. 그 돈 어디 있냐? 어디냐고. 당장 내놔. 지금 당장 갚으면 이 일은 그냥 이대로 묻어주마. 강석호의 지금 당장 갚으면 묻어주겠다는 말에 태준과 희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두 사람은 당황한 듯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아버지. 네, 아버님.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돈 어딘가에 보관해 둔 건데 다시 찾아오면. 거짓말 하지 마라. 너희들 거짓말 할 때마다 눈동자, 손끝, 목소리까지 다 흔들리는 거. 내가 다 안다. 석고의 한마디에 두 사람의 핑계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입을 꾹 다물었고 희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의 정적 후 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박이었어요. 카지노에 갔어요. 처음엔 좀 따서 기세가 좋았는데 그게 점점. 진실을 들은 강석호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뒤로 젖히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가 막히고 참담하고 비통했습니다. 5억. 내 이름으로 빌린 5억을 도박에 날렸다고? 한순간의 욕심으로 다 태웠다고? 그 큰 돈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냐? 빗소리는 더 거세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석호의 분노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태준과 희진은 한껏 움츠린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손은 떨렸고 희진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믿었다. 내 피니까, 내 자식이니까.
설마 했지. 근데 그 믿음이 결국 내 목을 졸랐구나. 한때 사랑으로 가득했던 눈동자에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실망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되뇌며 되물었습니다. 오, 전부 도박에 날렸다? 그게 지금 너희 입에서 나올 말이냐? 이게 인간이냐? 이게 이 미친놈들아. 이게 사람 새끼들이야? 하늘이요. 왜 나에게 이런 자식들을 주셨습니까? 한참을 그렇게 비명에 가까운 절규가 이어졌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빗소리만이 그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빚은 어쩔 거냐? 그 빚은 내가 갚아야 하냐? 이 늙은 내가 또 골 빠져가며 이놈들 뒤처리해야 하냐고. 아버지, 제발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우리 감옥 가요. 진짜예요. 우린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더. 그래, 그래도 부모란 이유로 또 갚아달라고? 아버지니까 그래도 부모면 자식 한번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석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 발 다가가 태준의 멱살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이 자식이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나한테 적반하장으로 나와? 그래, 나도 고소한다. 이건 명의도용이야. 너희들 다 쇠창살 맛보게 해줄게.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태준은 고개를 푹 숙였고 희진은 두 손을 모아 비는 듯한 자세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우리 정말 갚을게요. 제발. 경찰만은. 좋아. 너희가 그 돈을 내 이름으로 빌렸으니 너희가 갚아라. 나 강석호는 이 일과 관계없다. 앞으로 법적으로도 난 빠질 거다. 너희 둘이서 일해서 상환해라. 그 큰 돈을 우리가 어떻게... 지르면... 고소장 접수한다. 감옥 가서 평생 갚아. 두 사람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이제부터라도 갚겠다고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연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오는 거리 한복판에서 아버지와 자식의 처절한 결판이 맺어졌습니다. 상처투성이의 가족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고 이제 남은 것은 찢긴 신뢰와 되찾을 수 없는 과거뿐이었습니다. 몇 달 후 강석호는 우편함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도착한 공식 통지문이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연대보증 서류가 정정되었고 더 이상 석호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결정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그 말은 오래된 죄책감과 고통이 마침내 한숨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악용당했던 기억들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편 태준과 희진은 달라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중재하에 그들은 빚을 분할하기로 합의했고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의 집도 재산도 후원이란 것도 없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은 그들의 일상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가난한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부부는 도시 외곽의 작은 고시원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칸짜리 방, 화장실은 공동, 취사는 금지, 전자레인지 하나와 전기포트 하나가 그들의 부엌이었고 좁은 침대 하나에 둘이 몸을 말고 잠을 청했습니다. 낮에는 태준이 택배 물류센터에서 허드렛 일을 했고 희진은 마트에서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았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채무이자를 갚고 고시원비를 내고 남는 돈은 라면과 계란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당신이 도박에만 빠지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 지경까지는 안 됐다고. 너도 말릴 순 있었잖아. 그때 넌 같이 웃고 있었잖아. 내가 혼자 했냐?
그 말에 희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진실이었기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웃으며 집을 밀어붙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가 만든 지옥 속에서 매일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사치였고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내일도 비슷한 고통이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랑받던 자식이었지만 그 사랑을 배신한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회의 바닥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기대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석호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피 같은 이름으로 빌려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배신한 자식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모를 등쳐먹고 도망간 아들과 며느리, 너무 얄밉지 않나요? 강석호 씨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낸 모습이 통쾌하셨다면 여러분의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혜로운 의견도 함께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